기본 장애 치료제, 두 번째는 양극성 장애입니다. 양극성 장애다. 요거는 다른 말로 조울증이라고 합니다. 가라앉는 우울증 있죠? 여기에다가 급해지는 거. 이게 조증이에요. 이게 조급하다 할 때 조자거든요. 양극성 장애에서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게 치료제 이름이에요. 리튬입니다. 리튬은 이온이죠. 리튬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배터리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리튬이라는 게 전기적인 작용에 관여하는 물질이다 라고 하는 정도는 다들 알고 계세요. 리튬이 우리 몸의 신경 안에서 전기적인 작용을 하는데 굉장히 여러 군데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이 리튬이 양극성 장애에 효과가 있다, 어떻게 해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실험을 해보고 효과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죠. 1940년, 굉장히 오래된 약물이죠. 그 호주의 정신과 의사가 자기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대상으로 이제 이런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물질이 뭔가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찾아서 이거 치료하는 약을 개발을 할까 연구를 하다가 배웠잖아요. 뇌에서 전기적인 신경 활동을 하고 나면 전부 다 분해가 돼서 소변으로 빠져나간다라는 거 배웠어요. 그러면 소변에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어떤 물질이 있을 것이다. 그 놈을 찾아서 역추적을 하면 치료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한 거죠. 의사가 포커스를 둔 거는 요산이에요. 소변 안에 들어있는 요산. 그래서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들의 소변에서 요산을 추출해가지고 동물 실험을 하려고 했는데 이 요산을 물에 녹여서 이렇게 동물들 몸속에 집어넣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산하고 비슷한 물질을 찾다가 만들어낸 게 요 리튬하고 결합을 하는 요산염, 요걸 찾아가지고 요걸로 실험을 했대요. 자기는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뒀는데 얘가 효과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리튬하고 결합하는 요산염 말고 다른 물질들도 실험을 해봤는데 공통적으로 이 뒤에 붙는 물질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이거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걸 찾게 된 거죠. 그래서 환자한테도 리튬이 들어있는 물질로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 양극성 장애, 우울증이든 조증이든 둘 다 효과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리튬이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들한테 치료약으로 사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 양극성 장애, 조증, 우울증 이러면은 리튬이 치료제로 제일 유명하다. 요거 정도는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 조증이라고 하는 거는 그 뇌 속에서 전기적인 신호가 굉장히 강하게 생겨가지고 뭐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질환 발광을 하는 거예요. 조증은. 그래서 경련이 생기는 것도 증상의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항경련제도 양극성 장애 치료로 쓰입니다. 이거는 이제 증상을 줄이는 목적으로 쓰는 약물이겠죠. 그다음 우리 뒤에 배울 내용이 이제 항정신성 약물. 지금은 조현병이라고 하죠. 우리가 정신병이 걸렸다.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전부 다 조현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런 약물들, 이게 아주 그 조울증이 심하면 항정신병 약물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끝. 양극성 장애는 이게 다예요. 자, 조금만 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참고적으로 양극성 장애는 우리 신경전달 물질 중에 흥분성 물질들이 있었죠. 노에프네프린, 글루탐산. 양극성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봤더니 이런 흥분시키는 물질은 많이 있고요. 가바와 같이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은 부족한 이런 공통점이 있다라는 걸 찾게 됐어요. 자, 흥분성 물질이 너무 많으면 한마디로 질환 발광을 하겠죠. 사람을 활성화시키는 역할도 하고요. 얘를 적당히 억제를 해줄 만큼의 양은 있어야지 딱 우리가 기분 좋은 상태가 된다라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 적당히 억제해주기에 부족한 양이라면 우울증이 되거나 조증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양극성 장애 진단은요, 이 조울증 증상이 일주일 이상 연속으로 나타나야지 진단을 할 수 있고요. 증상이라고 돼 있는 거는 양극성 장애에서 나타나는 증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과도한 자존감, 당당함. 요즘 말로 이제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거 없는 자신감, 뭐 이런 거.
느낌 오시죠? 말이 많아져요. 쓸데없이 자신 있으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죠. 굉장히 열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산만이에요. 그러니까 떠벌리고 벌리기만 하고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성취욕이 증가돼 있고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를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이 벌리는데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상황을 만드는 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뭔가 막 하려고 그러고 말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잠잘 시간이 없어요. 잠도 안 자고 설치는 거죠. 말씀드린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현실 가능해 보이지 않는 일을 자꾸 벌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추상적인 감정이 이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자, 보시면 여기 우울한 증상보다는 주로 조증이 더 많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조증으로 있다가 이제 힘이 빠지면 지치면 우울증으로 가겠죠. 이렇게 되면 양극성 장애가 어떤 상태인지 딱 그림으로 그려지죠. 자, 그래서 이제 약물 치료로는 이제 기분 안정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리튬을 얘기하는 겁니다. 리튬. 자, 이 리튬 밑에 보시면 리튬 중독이라고 되어 있죠. 와, 좋기만 한 줄 알았더니 치명적인 단점이 있네요. 그 단점이 좁은 치료 지수로 인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독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투약하고 나면 계속 환자의 상태를 계속 살펴봐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치료 지수가 좁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그 약물의 농도하고 굉장히 중요한 관련이 있는데요. 약을 먹기 시작을 해서 혈중에 약물 농도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볼게요. 치료 지수가 좁다는 얘기는요. 요만큼 요 범위 내에서만 치료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범위가 좁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먹자마자 효과 안 나타납니다. 교과서에는 보통 이게 한 5일 걸린다 그래요. 한 5일 정도 먹어야지 그때부터 치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니까 꽤 많은 양의 약이 몸속으로 들어와야지 그 농도가 되겠죠. 근데 그 증상이 없어지고 치료되는 범위를 딱 벗어나는 순간 독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약물의 농도가 요 사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리튬 중독으로 나타나는 게 특히 이 나트륨이 부족할 때요. 나트륨이 부족할 때는 더운 여름에 굉장히 땀을 많이 흘린다든지 뭐 화상을 입어가지고 탈수가 됐다든지 이럴 때 이제 몸 밖으로 많이 빠져나갔으니까 이 나트륨이 부족할 경우에 신경 전달, 그러니까 정기적인 상호작용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운동 실조 나타날 수 있고요. 정신적으로는 혼돈, 그다음에 사지에서 경련이 생길 수도 있어요. 특히 조심해야 되는 거 신장 기능이 나쁜 사람들 아주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이 리튬도 마찬가지로 대사가 끝나고 나면 신장에서 걸러서 소변으로 빼내야 되거든요. 이거 신장에 부담을 많이 준다는 뜻이에요. 이 리튬 중독이 돼버리면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은 투석해야 됩니다. 신장에서 걸러낼 수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결론, 양극성 장애 치료제가 뭐다? 리튬. 이거 하나만 기억을 해 두시고요. 양극성 장애에 정신병 치료도 들어가고 간질 치료제도 들어갑니다. 요거죠. 간질은 항경련제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 정신병 치료제는 항정신성 약물 요런 약들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뭐 하는 정도 봐두시고요. 요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 이거예요. 말로만 들었던 스키조프레니아, 그 다음에 에필lep시 요 얘기를 다음 시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